오늘 우리는 매일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탐하고 공무원은 규칙을 피하고 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뉴스를 켜면 또 다른 스캔들이 있고 관직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지키면서 권력을 쓸 수 있을까요? 정말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선비정신이라 불렀습니다. 선비정신은 명예보다 의를, 권력보다 도덕을, 재물보다 절개를 택하는 마음의 철학입니다. 지식의 무게가 아니라 양심의 무게로 세상을 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는 늘어났지만 마음을 지탱할 원칙이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가장 오래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영의정, 황희입니다. 그는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고 의욕 속에서도 스스로를 과장해 변명하지 않았으며 권력의 정점에서도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그에게 궤장을 내렸을 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덕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황희 그는 덕의 정치가라고 그의 생애는 권세의 연대기가 아니라 선비정신의 덕을 하나씩 증명한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덕의 연대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히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선의 선비정신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마음을 비우는 겸양을 낫다는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을 실천한다고 외치는 정치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낮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황희의 겸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벌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유배 중 남원으로 내려간 황희에게 찾아오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옛 인맥, 제자들 혹은 벼슬에 복귀하려는 이들의 손짓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복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황희는 그 모든 손을 거부했습니다. 편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주를 철저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신은 네트워크요, 합의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거미줄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복귀를 훨씬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함께 오염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 같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도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황희는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이 상황에 말려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세종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떤 중개자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단지 시간 속에서 증명된 그 사람 자체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양의 결말입니다. 남은 것은 자신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낮춘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낮은 척은 중심을 흐린다. 진심으로 낮아진 자만 중심을 세운다.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다스린 후 남을 다스린다입니다. 복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강원도의 관찰사로 내보냈습니다. 관찰사는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이자 경찰청장이며 감사원이 합쳐진 위치입니다. 권력은 컸지만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한 지역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황희가 한 일은 단순했지만 철저했습니다. 장부실사 지역의 모든 장부, 즉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가 흉작인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부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사람을 읽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율 연결, 기록으로 파악한 그 필요들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관아는 창고를 열었고 곡식은 풀렸고 굶주린 사람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후에 비로소 남의 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황희는 먼저 자신의 탐욕을 비웠습니다. 관찰사의 자리에서 토지를 늘리거나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록과 백성만 봤습니다. 당나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고 다스린 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황희가 강원도에서 한 일은 수십 개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얻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스려질 사람이 아니라 다스릴 사람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영의정으로 발탁되는 순간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그 결과를 만든 마음인가요? 결과는 어제의 증명이다. 마음은 내일의 가능성이다. 도덕은 의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기준입니다. 영의정이 된 후 황희는 가장 난처한 상황들을 마주했습니다. 조정은 복잡했습니다. 세종이 모든 결정을 할 수는 없었고 대신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또한 세종 초기의 조정 내부에는 여전히 건국 초기의 파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종의 임무를 원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세종의 임무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희를 겨냥한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사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위가 무엇인가 일에 연루되었고 황희가 그것을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조정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황희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금부에 자신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기 위해 조사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어떤 조사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문, 강압, 거짓 증언, 모든 것이 조정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는 알았습니다. 침묵으로는 이 의혹을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자신의 입으로 변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조사라는 공적 절차만이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을, 재조사 결과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황희가 봐주거나 비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정의 당파 싸움 속에서 그의 이름이 우연히 얽혀 있었을 뿐입니다. 복직했습니다. 더욱 확실한 신뢰 속에. 이것이 도덕입니다.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적 절차에 맡기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정의를 더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까요? 흠도 도덕의 일부다. 흠을 마주하는 용기가 도덕을 만든다. 이야기로 전해지는 두 농부의 논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희가 강원도 관찰사일 때의 일입니다. 두 농부가 황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논이 인접해 있었고 물의 흐름을 놓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누구의 벼가 더 잘 자랄 수 있는가의 싸움이었습니다. 황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너희가 한 말을 내게 들려다오. 먼저 온 사람부터. 첫 번째 농부가 말합니다. 관찰사님, 제 논이 높고 저 사람의 논이 낮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리의 이치상 제 논으로
먼저 흘러가야 합니다. 황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물리의 이치로는 그렇다. 그럼 이제 다른 이의 말을 듣자. 두 번째 농부가 말합니다. 관찰사님, 제 논이 났지만 제가 먼저 이 논을 개간에 심었습니다. 시간의 순서로는 제가 먼저입니다. 황희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시간의 순서로는 그렇다. 잠시의 침묵이 흐릅니다. 황희는 두 농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옳다. 그리고 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옳은 세상에서 너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물리의 이치인가 아니면 시간의 순서인가? 아니면 둘 모두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인가? 두 농부는 황희의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함께 물을 나누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화합입니다. 누가 옳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옳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벌 간의 싸움, 정파 간의 의견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 모든 것이 황희의 눈에는 둘 다 옳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옳음과 틀림, 보수와 진보, 우리와 그들. 얼마나 많은 논이 마르고 있을까요? 승자를 만드는 정치는 쉽다. 모두의 물을 흐르게 하는 정치가 어렵다. 절개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굽히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온갖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황희의 절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양녕대군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왕의 맏아들이 폐위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대신은 양녕대군의 보기를 꿈꿨고 어떤 대신은 새로운 세자의 안정을 원했습니다. 파벌이 나뉘었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황희는 어느 쪽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지킨 것은 더 크고 더 깊은 대의였습니다. 국본의 안정,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본이란 왕위의 계승입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워지면 나라 전체가 혼란해집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암살이 벌어지고 유혈이 흐릅니다. 황희는 이를 알았습니다. 조선 초기의 역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권력 투쟁으로 인한 형제상잔, 국모의 죽음, 신하들의 피. 그래서 황희는 기울어진 저울을 똑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양녕대군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자의 위치를 흔들리게 하지 않으면서 태종과 새로운 왕 사이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절개입니다. 굴하지 않는 마음도 절개이지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절개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생명이 달린 더 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신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일까요? 작은 뜻을 지키는 것도 절개다. 더 큰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절개다. 영의정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관직을 이용해 토지를 모으려 합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쌓습니다. 관직이 물러날 날을 대비해 기초금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황희는 달랐습니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황희의 사직 상소가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물러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영의정의 자리는 죽음을 부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야 젊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세종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선물을 했습니다. 궤장, 팔걸이가 달린 의자입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신하가 왕 앞에서도 앉을 수 있는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신뢰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궤장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황희가 무엇을 원하지 않았는지를 보세요. 그는 더 많은 관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종이 그에게 준 것은 그래서 물질적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쉼표였습니다. 의자는 그가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물건이지만 그 의미는 이제 충분하다. 멈춰도 좋다는 왕의 말이었습니다. 청렴이란 돈을 안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의 끝을 아는 것입니다. 청렴은 거절입니다. 거절의 용기입니다. 손을 내밀어도 받지 않는 것. 기회가 와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황희의 재산 목록을 보면 깨끗합니다. 관직을 이용한 부정 축제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땅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정치인들이 영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도덕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충분한가요? 언제부터 멈춰야 하는가요? 탐욕은 계단을 오른다. 절개는 충분함을 안다. 의란 무엇인가요? 동양의 고전은 의를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희가 실행한 의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함, 성실함, 실천이었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시절로 돌아갑시다. 황희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부는 수치이고 수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세금 기록 한 줄은 그 집안의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의 빚 한 줄은 그 마을의 기근을 의미했습니다. 황희는 그 수치를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표를 그렸고 기록을 정정했고 부정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리들의 횡령, 지주들의 부정, 기록 조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지 않았습니다. 정확함입니다.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 위에 정책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이 구휼입니다. 기록이 확인된 뒤에 즉시 행동이 따랐습니다. 창고의 문이 열렸고 곡식이 나왔고 손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작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자격자에게 정확한 양을 나눴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약속한 정책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실천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해야 한다는 선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황희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직접 받고, 직접 들었고, 직접 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들판에 그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정의입니다. 의란 관념이 아니라 정확함과 성실함이 만난 현장입니다.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뜻을 정확히 파악했고 대신들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궁전에 닿도록, 궁전의 결정이 논밭에 닿도록.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적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크지만 발걸음은 없지 않을까요? 의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정확한 발걸음이 나라를 세운다. 황희가 떠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실록의 황희 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량이 넓고 희로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덕으로 안정을 지켰다. 가슴이 넓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직 덕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황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를 갔습니다. 의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멈췄습니다. 흔들림을 인정했습니다. 유배 중에도 의욕 속에서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시간 속에서 다시 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성을 흠이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처음부터 영웅이고 현인은 처음부터 현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황희가 보여준 것은 다릅니다. 완성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추락 뒤에 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덕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황희는 단순한 청렴한 관료가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부러진 뒤에 더 강해진 사람입니다. 의욕을 받은 뒤에 더 깊은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추락을 경험한 뒤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흠없음이 완성을 보이지 않는다. 흔들림 뒤 다시 서는 마음이 완성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정치는 여전히 혼란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신뢰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낮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진심인가요? 아니면 계산된 낮음인가요? 황희는 유배 중에 그 모든 계산을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낮아질 때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스리고 있나요? 자신의 탐욕인가요? 아니면 백성의 삶인가요? 황희는 강원도의 현장에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나요?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작은 신념인가요? 아니면 더 큰 나라의 기초인가요? 황희는 당파 싸움 속에서도 국본을 골랐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충분함을 알고 있나요? 손을 거두는 것이 곧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나요? 황희는 영의정의 자리에서도 사직을 청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흠을 마주할 수 있나요? 의욕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공적 절차에 맡길 수 있나요? 황희의 위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완벽하지 않음을 견딜 수 있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여전히 선비정신이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선비정신 1편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